31조 원의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진폴 게티. 그러나 그의 가문은 왜 무너졌는가? 20세기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부호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히는 인물이 있다. 바로 진폴 게티이다. 그는 한때 미국 포춘지가 선정한 세계 최고의 부자로 불릴 만큼 막대한 부를 쌓은 인물이었다. 게티는 원래 석유 사업으로 성공한 아버지의 기반을 물려받았다. 1913년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한 뒤 아버지로부터 사업 자금 1만 달러를 받아 석유 사업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놀라운 사업 감각으로 불과 2년 만에 100만 달러의 자산가가 되었다. 이후 아버지와 함께 게티 오일 회사를 설립하며 본격적으로 세계 석유 시장에 진출했다. 그는 록펠러의 스탠다드 오일과 경쟁하며 여러 석유 회사를 인수했다. 사업을 위해서라면 적과도 손을 잡는 사람으로, 그래서 전쟁 중에는 독일과도 거래할 만큼 냉혹한 사업가였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등 중동 유전 개발권을 확보하며 세계적인 석유 재벌이 되었다. 1950년대에는 세계 최고의 부자로 불렸고 그가 남긴 유명한 말도 있다. 돈을 셀 수 있으면 당신은 아직 부자가 아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화려한 성공 뒤에 깊은 공허함을 품고 있었다. 게티는 1892년 미국 미네소타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의 조상들은 북아일랜드 출신의 스코틀랜드 장로교 집안으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철저한 금주와 엄격한 신앙교육 속에서 성장했다. 하지만 그는 부모의 신앙과는 다른 삶을 살았다. 여러 번의 결혼과 이혼을 반복했고 방탕한 사생활과 끝없는 욕망 속에 살았다. 공식적으로 5번 결혼했고 5명의 아들을 두었다. 그는 세계 최고의 부자였지만 동시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구두쇠였다. 호텔 세탁비가 아깝다며 직접 화장실에서 손빨래를 했다. 메모지는 앞뒤를 모두 사용했고 작은 여백도 남기지 않았다. 대저택에 살았지만 손님들이 집 전화를 많이 쓴다며 전화기에 자물쇠를 달아버렸다. 결국 집안에 공중전화 부스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요금을 부담하게 했다. 낡은 옷은 떨어질 때까지 수선해 입었다. 심지어 마지막 부인의 아들이 뇌종양에 걸렸을 때조차 의료비가 많이 든다며 아내를 꾸짖었다. 결국 그 아들은 시력을 잃고 1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지만 게티는 바빠서 갈 수 없다며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그리고 1973년 그의 삶의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진다. 당시 게티의 아들이 이탈리아 로마에서 지사장으로 근무하였는데 게티의 16살 손자 존 폴 게티 3세가 이탈리아 마피아 조직에게 납치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마피아는 몸값으로 1,700만 달러를 요구했다. 사람들은 세계 최고의 부자인 게티가 당연히 손자를 구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게티의 반응은 충격적이었다. 나는 돈을 줄 수 없다. 손자가 14명이나 있는데 이번에 돈을 주면 또 납치될 것이다. 그는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며 버텼다. 그러자 마피아는 손자의 귀를 잘라 신문사로 보내며 협박했다. 다급해진 것은 아이의 아버지였다. 그는 애원하며 손자의 생명을 위하여 돈을 요청하였지만 게티는 끝까지 냉정했다. 그리고 그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돈을 빌려줄 수는 있다. 하지만 내게 반드시 갚아라. 그마저도 전액이 아니었다. 당시 세금 공제 한도인 220만 달러만 빌려주고 연이율 4%의 이자까지 아들에게 요구했다. 결국 그 소식에 마피아들조차 혀를 내둘렀다. 저 사람은 인간이 아니다. 결국 범인들은 협상 끝에 몸값을 낮춰 손자를 풀어주었다. 이 사건은 훗날 영화 올 더 머니로 제작되었다. 그는 돈은 있었지만 인생의 행복은 없었다. 납치되었던 손자는 이후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렸다. 알코올과 마약 중독에 빠졌고 뇌경색으로 하반신 장애와 시력 상실을 겪었다. 재활치료 끝에 일부 회복했지만 결국 건강을 잃고 54세의 나이로 일찍 세상을 떠났다. 충격적인 것은 많은 게티의 가족들이 불행을 피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장남은 알코올과 약물 문제 끝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셋째 아들은 마약과 알코올 중독 속에서 살아갔다. 가족들은 서로 무너졌고 관계는 깨어졌다. 정작 게티 자신도 가족 한 사람 곁에 없이 외롭게 죽음을 맞이했다. 1976년 그는 8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임종을 지킨 것은 가족이 아니라 정부와 애완견뿐이었다.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았던 게티를 진정한 부자라 부르지 않았다.
게티는 분명 엄청난 돈을 가진 사람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를 존경받는 인물로 기억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가족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재산은 세계 최고였을지 몰라도 그의 삶은 사랑과 관계에서는 너무 가난했다. 사람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느냐에 따라 인생의 결말이 달라진다. 돈은 삶의 도구가 될 수는 있어도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 가족보다 돈을 사랑하면 결국 돈은 남아도 사람이 남지 않는다.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사랑할 사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다. 만약 당신에게 세상 모든 것을 살 만큼의 돈이 있다 해도 정작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을 잃게 된다면 그 돈이 정말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는가? 만약 당신이 진폴 게티였다면 어떻게 살았겠는가? 수백억의 몸값을 지불해서라도 손자를 살렸겠는가? 아니면 더 큰 위험을 막기 위해 끝까지 돈을 거절했겠는가? 그리고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지금 무엇인가? 네덜란드 자유대학의 한스 로스마커 교수가 쓴 예술은 변명을 요하지 않는다라는 책에는 일본의 대표적 화가였던 가스시카 호쿠사이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친한 친구가 호쿠사이를 찾아와 수탉 그림 하나를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수탉을 제대로 그려본 적이 없었던 호쿠사이는 친구에게 일주일 뒤에 다시 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에는 2주일 뒤를, 2주일 후에는 2달 뒤를, 2달 뒤에는 다시 몇 달 뒤를 이야기하며 계속 약속을 미루었습니다. 그렇게 친구의 인내심을 시험하듯 미뤄진 세월은 어느덧 3년이라는 긴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화가 난 친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호쿠사이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호쿠사이는 아무 말 없이 종이와 물감을 가져오더니 그 자리에서 순식간에 수탉 한 마리를 그려냈습니다. 그런데 완성된 그림은 너무도 생생하여 금방이라도 울음소리를 낼 것 같은 완벽한 작품이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오히려 더 화를 냈습니다. 이렇게 금방 그릴 수 있는 그림을 왜 3년씩이나 기다리게 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호쿠사이는 말없이 친구를 자신의 작업실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3년 동안 밤낮 없이 그려온 수많은 수탉 습작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호쿠사이의 완벽한 그림은 결코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타고난 재능 위에 끊임없는 훈련과 반복, 그리고 보이지 않는 시간들이 쌓여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로스마커 교수는 예술은 변명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진짜 실력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실력과 전문성에 대한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겠습니다. 몇 년 전 스페인에서도 예술과 관련된 한 사건이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한 그림 수집가가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17세기 화가 바르톨로메 무리오의 성모 마리아 그림을 보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그림의 때가 끼고 색이 발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그림 복원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복원 전문가를 찾아 1200유로를 주고 복원을 의뢰했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복원 과정에서 그림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것입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그림 복원 전문가가 아니라 가구 복원 전문가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가구를 복원하듯 그림도 비슷하게 다루면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림의 때를 벗기는 과정에서 성모 마리아의 형체까지 지워져 버렸고 이후 원래 모습으로 되돌리겠다며 여러 차례 덧칠을 시도했지만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능력도 없이 내가 할 수 있다고 나섰던 교만과 전문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맡겼던 판단이 결국 귀한 작품을 망쳐버린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복원가라는 이름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복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전문 분야가 있고 어떤 분야든 진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기본기를 다지고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결국 무엇답다라는 말 속에는 반드시 그에 맞는 준비와 훈련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호쿠사이의 그림은 3년의 훈련 끝에 명작이 되었고 스페인의 그림은 기본기 없는 손길 때문에 망가져 버렸습니다. 한쪽은 반복된 노력으로 살아있는 작품을 만들었고 다른 한쪽은 준비되지 않은 실력으로 귀한 작품을 훼손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전문가라는 이름의 무게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단순히 이름표를 달았다고 해서 그 분야의 본질을 꿰뚫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호쿠사이처럼 하나의 대상을 정복하기 위해 자신을 그림에 미친 노인이라 부르며 3만 점 이상의 연습을 거듭하는 치열함이 있을 때
비로소 진짜 전문가라 불릴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무엇답다라는 가치 속에는 반드시 그에 걸맞은 기본기와 훈련이라는 조건이 따라야 합니다. 자신의 재능만 믿고 노력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결국 도태의 길을 걷게 됩니다. 반면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기본기를 다지고 묵묵히 정진하는 사람은 누구도 뛰어넘을 수 없는 독보적인 존재가 됩니다. 진정한 실력은 화려한 변명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쏟아부은 땀방울과 정직한 훈련을 통해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진짜 실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자신을 단련한 사람만이 결국 최고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불가능의 벽, 폭풍의 바다, 그리고 유혹의 노래를 넘어서 세상에는 사람을 멈추게 만드는 두 가지 힘이 있습니다. 하나는 안 된다는 두려움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을 미혹하는 유혹의 소리입니다. 많은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또 많은 사람은 달콤한 유혹에 붙잡혀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긍정의 사람은 두려움의 벽을 넘고 유혹의 소리를 이겨내며 마침내 열린 인생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1960년대까지 육상계에는 하나의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100m를 10초 안에 달릴 수 없다. 수많은 선수들이 도전했지만 아무도 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그 한계를 사실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1968 멕시코시티 올림픽 남자 100m 결승에서 짐 하인즈가 인류 최초로 9초 95를 기록합니다. 그 순간 무너진 것은 단지 기록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던 불가능의 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문을 잠가두지 않으셨군요. 이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사람의 돌파 이후 수많은 선수들이 9초대에 진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장면이 바로 2012 런던 올림픽 남자 100m 결승이었습니다. 이날 경기에는 세계 최고의 단거리 선수 8명이 결승선에 섰습니다. 그리고 출발 총성과 함께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레이스 중 하나가 펼쳐졌습니다. 우사인 볼트는 9초 63의 올림픽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우사인 볼트의 우승과 기록에 온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장면은 그 뒤에 있었습니다. 결승에 오른 8명의 선수 가운데 무려 7명이 10초 이내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한 것입니다. 한때는 인간은 절대로 넘을 수 없다고 여겨졌던 10초의 벽이 이제는 세계 정상급 선수들에게 새로운 기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1968년 짐 하인즈가 처음 9초 95를 기록했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44년이 흐른 뒤 이제 수많은 선수들이 그 벽을 넘어서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해졌을까요? 스포츠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람의 한계를 막는 가장 큰 벽 중 하나는 육체의 한계만이 아니라 마음의 한계라고. 누구도 못했다. 그러니 나도 못한다. 이 생각이 사람을 묶어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먼저 벽을 깨뜨리는 순간 다른 선수들의 마음속에도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했다면 나도 할 수 있다. 문이 잠겨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불가능하다고 믿으며 문 앞에 주저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실패할 것이다. 이 부정적인 생각이 사람의 미래를 가둡니다. 그러나 인생은 한 걸음 내딛고 도전할 때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남아프리카 최남단에 위치한 희망봉을 아실 것입니다. 15세기 후반 대항해 시대의 유럽은 새로운 바닷길을 찾기 위해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당시 아프리카 최남단에는 선원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바다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희망봉입니다. 하지만 원래 그곳의 이름은 폭풍의 곳이었습니다. 거대한 파도와 거센 폭풍, 날카로운 암초 때문에 수많은 배들이 그곳에서 파선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바다는 건널 수 없다. 그런데 1488년 포르투갈의 탐험가 바르톨로메우 디아스와 선원들이 목숨을 걸고 항해한 끝에 마침내 그 길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그 항로는 훗날 인도와 아시아로 이어지는 새로운 바닷길이 되었습니다. 포르투갈 왕은 그 소식을 듣고 이름을 바꾸게 합니다. 폭풍의 곳이 아니라 희망봉이라고 말입니다. 무엇이 바뀐 것입니까? 바다가 바뀐 것이 아닙니다. 폭풍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길을 발견한 것입니다.
절망이라고 불리던 곳에서 희망의 길을 찾아낸 것입니다. 인생의 위대한 사람들은 폭풍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폭풍 너머의 길을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늘 속삭이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너는 실패할 거야. 포기해. 두려워해라. 스타벅스 로고의 배경이 되는 여인을 아실 것입니다. 왕관을 쓰고 머리를 산발한 여인이 있는데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사이렌입니다. 사이렌은 아름다운 목소리와 노래로 뱃사람들을 유혹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노래에 홀려 방향을 잃고 결국 파멸에 이르곤 했습니다.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뱃사람들은 사이렌의 섬을 지날 때 귀를 밀랍으로 막았고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몸을 배의 기둥에 묶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유혹의 소리는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지혜자 체이스는 다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제자들을 데리고 사이렌 섬을 지나가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저 유혹의 소리를 이길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시인이자 음악가였던 오르페우스를 배에 동행시켰습니다. 그에게 부탁했습니다. 사이렌의 섬을 지날 때 가장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해 주시오. 마침내 배가 사이렌의 섬 앞을 지나갈 때 오르페우스는 검은고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음악은 너무나 아름다웠고 황홀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검은고 소리에 마음을 빼앗겨 사이렌의 유혹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배는 무사히 섬을 통과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사이렌은 자신의 노래보다 더 아름다운 음악 앞에서 절망하여 바다에 몸을 던져 바위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외부에서 유혹하는 아름다운 소리가 들려와도 내 안에 더 아름다운 소리가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단지 유혹을 참는 힘만으로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내면이 더 크고 아름다운 소리로 채워져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두려워하라. 포기하라. 욕망을 따라가라. 그러나 긍정과 믿음의 사람은 가능성과 희망의 소리를 더 깊이 듣습니다. 짐 하인즈는 불가능의 벽을 넘었습니다. 바르톨로메우 디아스는 폭풍의 곳에서 희망의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오르페우스의 아름다운 음악은 사이렌의 유혹을 잠재웠습니다. 결국 인생이란 세상의 두려움과 부정과 현혹의 소리보다 긍정과 가능성을 더 크게 바라보는 삶입니다. 또한 세상의 유혹보다 내면의 더 아름다운 소리를 깊이 만들어가고 그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인생의 문을 잠그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혹의 소리보다 내면의 더욱 아름다운 소리, 희망의 소리, 믿음의 소리를 더욱 크게 키워가야 합니다. 2012년 8월 스페인 북동부 사라고사주의 한 작은 마을 보르아. 그곳의 한 성당에는 120여 년 전 화가 엘리아스 마르티네스가 그린 예수님의 벽화가 있었다. 작품의 이름은 에크 호모 라티너로 이 사람을 보라는 뜻이다.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하늘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습은 오랜 세월 동안 성당을 지켜왔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벽화는 습기와 균열로 점점 훼손되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던 사람이 있었다. 당시 80대였던 세실리아 히메네스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교회를 사랑했고 예수님의 그림이 망가져가는 모습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그래서 직접 붓을 들었다. 정성을 담아 그림을 복원하기 시작한 것이다. 문제는 할머니가 프레스코화의 특수한 기법을 잘 몰랐다는 점이었다. 프레스코화는 젖은 석고 위에 빠르게 그려야 하는 매우 어려운 방식이다. 하지만 할머니는 일반 캔버스 그림처럼 천천히 수정하며 작업했다. 시간이 지나자 그림은 원래 모습과 전혀 다른 형태로 변해버렸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예수님의 얼굴은 둥글고 흐릿한 형태가 되었다. 마르티네즈의 손녀가 이 작품을 보러 왔다가 까무러칠 뻔했다. 사람들도 이 그림을 보고 충격과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원래 제목이었던 에크 호모 대신 인터넷에서는 에크 모노, 이 원숭이를 보라라는 조롱까지 나왔다. 할머니는 실정법을 위반했고 문화재 훼손 논란도 벌어졌다. 기괴한 작품을 그린 히메네즈 할머니는 오히려 교회를 아끼고 주님을 사랑했을 뿐이라며 당당했다.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과 선한 의도였다는 여론이 맞부딪혔다. 스페인 문화재 당국은 이 할머니의 선한 의도는 인정했지만 복원 불능 상태가 되어버린 작품을 놓고는 심각한 고민에 빠지고 말았다. 하지만 조사 결과 할머니에게는 작품을 파괴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법원 역시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그런데 그 이후 이 사건과 히메네스 할머니는 어떻게 되었을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시 당국과 화가의 후손과 복원에 대한 예산에 대한 걱정과 관리 책임 여부로 어영부영하던 사이 해당 소식을 듣고 어느 한 기자가 할머니와 인터뷰한 기사와 함께 이 사진을 붙였다. 그리고 망가진 그림 사진이 전 세계 인터넷에 퍼졌다. 사람들은 충격 속에서도 웃음을 터뜨렸고 각종 패러디와 밈이 쏟아졌다. 그리고 기사가 나온 지 1년 만인 13년 8월 관련 기사가 떴다. 역사상 최악의 예수벽화. 복원한 80대 돈방석에 그렇게 망쳐진 마르티네스 작품 마이너스 그러나 이제는 누구의 작품이라 불리기에도 애매한 에케오모를 보려고 전 세계 관광객들이 스페인 보르하 마을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원래 연간 5,000명 정도 찾던 작은 마을에 무려 연평균의 11배가 넘는 5만 7천 명이 방문했으니 반사이익으로 마을 전체가 대박을 맞은 셈이다. 사실 보르하 마을은 2012년 당시 스페인의 경제 위기로 불황에 시달렸다. 그러나 사건 직후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레스토랑은 정상 운영되고 지역 박물관과 유적지는 덩달아 방문자가 늘어났다. 이제 프레스코 예수라고 하면 이것부터 떠올리게 될 정도가 되었다. 때문에 그림 훼손으로 소송을 걸려던 성당 측은 오히려 이 그림 덕에 성당을 찾는 관광객이 늘자 태도를 싹 바꿔서 성당 입장료 1유로를 받기 시작했다. 티셔츠와 커피 머그잔, 포도주병 등의 그림이 사용될 때 나오는 저작료 수익도 엄청나다. 불황에 시달리던 마을 경제가 되살아난 것이다. 처음에는 소송까지 고민하던 성당 측도 태도를 바꾸었다. 히메네스 할머니는 작품에서 나오는 수익의 49%를 받기로 교회 재단과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히메네스 할머니는 돈방석을 택하지 않았다. 그 돈은 재단과 함께 자선사업과 지역사회를 위해 사용되었다. 비난 속에서 한때 17kg나 빠질 정도로 힘들어했던 할머니는 나중에는 자신의 그림 전시회까지 열게 되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내 그림으로 사람들이 행복해한다면 기쁘다. 보르하의 경제가 살아나면서 할머니는 마을의 영웅이 되었다. 라이언에어에서는 스페인 북동부로 가는 항공편을 광고하면서 이 그림을 이용할 정도다. 결국 이 사건은 미국에서 오페라로 재탄생되었다. 그리고 히메네스 할머니는 마을의 웃음거리에서 보르하를 살린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다. 현재도 보르하시는 이 사건을 기념하고 있으며 히메네스 할머니는 2025년 12월 30일 향년 94세로 사망했다. 미술사적으로 보면 실패한 복원이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한 사람의 순수한 마음은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만들어냈다. 인생은 때로 완벽한 실력보다 진심이 더 오래 남는다. 우리는 결과를 다 알 수 없지만 진심을 담아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결국 누군가를 살리고 웃게 만들 수도 있다. 세상은 종종 실수한 사람을 조롱하고 비난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사람의 실패와 부족함마저 사용하셔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선한 결과를 이루신다. 처음에는 모두가 실패라고 말했던 일이 시간이 지나자 누군가를 살리고 한 마을을 살리고 수많은 사람에게 웃음과 희망을 주는 이야기가 되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 지금 당장은 망쳐진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훗날 돌아보면 가장 의미 있는 장면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벽해서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진심을 담는 사람이어야 한다. 히메네스 할머니는 완벽한 화가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붓을 들었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결국 사람들은 그 그림의 완성도보다 그 안에 담긴 한 사람의 마음을 기억하게 되었다. 인생은 언제나 계산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그러나 진심과 사랑은 때로 우리의 실수조차도 누군가를 위한 축복으로 바꾸어 놓는다.